국밥집 딸년 주제에 고졸 출신인 이가 감히 내 아들한테 시집을 와? 결혼식 2시간 전 시어머니는 신부의 뺨을 거칠게 때렸습니다. 며느리가 수개월치 월급을 모아 준비한 선물 시계를 바닥에 내팽개치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국밥 냄새난다며 깔본 그 아버지가 자기 회사의 숨통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연 시장에서 국밥만 끓이던 아버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식을 2시간 앞둔 신부 대기실이었습니다. 화려한 5성급 호텔 예식장, 흰 레이스 커튼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던 그 방에서 지아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떨리는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명자였습니다. 금색 재킷에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단 시어머니가 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위에 놓아두었던 작은 상자를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수개월치 월급을 아끼고 또 아껴서 마련한 시어머니 감사 선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뜨거운 솥 앞에서 손등에 기름이 튀어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부족하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는 상자를 받아들더니 뚜껑을 열고 안에 든 시계를 흘겨보았습니다. 코웃음이 새어나왔고 명자는 상자째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유리 덮개가 산산이 깨지며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시계 바늘이 멈추었습니다. 시장 바닥 피는 세탁해도 국밥 냄새가 나더라. 이딴 걸 선물이라고 가져왔어? 그 말이 모처럼 박혔습니다. 시계가 깨진 게 아니라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던 아버지의 삶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았습니다. 국밥집 솥 앞에서 김이 자욱한 열기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아버지, 기름때 벤손을 수건으로 닦고 또 닦으며 학교 행사에 나타나던 아버지. 명자의 말 한마디가 그 주름진 얼굴 위에 생채기를 내는 것만 같아 지아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랬던 아버지의 삶을 명자는 국밥 냄새 한마디로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결혼식 날이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명자의 입에서 더 차가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고졸 주제에 학력을 속이고 명문대 출신인 내 아들한테 사기를 친 거잖아. 네가 무슨 수로 민준이를 꼬셨는지 다 알고 있어. 지아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입술을 열어 간신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학력을 속인 적도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짝 하는 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안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 위로 명자의 손바닥 자국이 붉게 번져 올랐고 한쪽 귀가 먹먹해지는 감각 속에서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아는 몰랐습니다. 이 뺨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요. 명자는 붉어진 손바닥을 가볍게 털어내며 지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랑? 오늘 결혼식이 끝나도 내 주제는 달라지지 않아. 까불면 하객들 앞에서 네가 어디서 굴러온 년인지 직접 밝혀줄 테니까 각오해.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냉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실 명자는 지안이 고졸이라는 사실을 결혼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데려온 여자의 신원을 조회하지 않을 명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결혼을 막지 않았습니다. 하객 수백 명이 밖에서 기다리고 모든 준비가 끝난 바로 이 순간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돌아갈 곳 없는 며느리의 길을 완전히 꺾어 처음부터 시댁의 순종적인 종으로 길들이겠다는 소름 끼치도록 치밀한 폭력이었습니다. 사실 지안에게는 숨겨둔 과거가 있었습니다. 전교 1등을 놓쳐본 적 없는 영재였고 대학 합격 통지서는 지안이 꿈꾸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통지서가 도착한 바로 그 주에 아버지 만복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동업자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막대한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었고 지안은 동생들의 밥값과 아버지의 재기를 위해 합격 통지서를 자기 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장 국밥집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바닥에 깨진 시계를 내려다보며 그 시절을 떠올리던 지안의 귀에 예식장 밖 웅성거림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사돈 만복이 시장 상인 동료 대여섯 명과 함께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낡은 양복에 구겨진 넥타이, 볕에 탄 얼굴에 만복을 본 명자의 입꼬리가 일그러졌습니다. 명자는 안내 직원에게 만복 일행을 화장실 옆 구석 통로로 밀어넣으라 지시했고 직원조차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복은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시장 동료들의 축의금을 대신 들고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봉투들을 올려놓는 순간 뒤에서 지켜보던 명자가 다가와 봉투 하나를 집어들더니 안을 슬쩍 들여다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봉투들을 접수대 아래로 내던졌습니다. 지폐 몇 장이 타일 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적선하러 오셨어요? 시장 바닥에서 푼돈 걷어오셨나 봐요. 만복은 동료들을 향해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 지폐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손등에 핏줄이 밧줄처럼 붉어져 올라 있었습니다.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주먹은 하얗게 변할 때까지 쥐어져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아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부어오른 뺨에 파운데이션을 덧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너머로 명자의 통화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결혼만 끝나면 종처럼 부려먹다가 쓸모없어지면 내다버리면 되지 뭘. 지안의 손에서 퍼프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파온 종용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이미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선명해졌습니다. 명자에게 지안은 며느리가 아니라 사용하다 버릴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대기실을 나선 지안은 복도 끝 어두운 구석에서 홀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벽에 기대어 서 있는 만복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목 안쪽이 뜨거워졌지만 이를 악물고 버질로드를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축복이 아닌 지안과 아버지를 집어삼키려는 잔혹한 덫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명자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안의 친정 하객들에게는 음식 서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만복과 상인들은 배고픈 채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다 예식장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복은 동료들에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안이가 행복하면 됐지 뭐. 하지만 혼자 택시에 올라탄 순간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주먹으로 무릎을 내리치며 소리 없는 통곡을 쏟아냈고 택시 창문에 비친 만복의 얼굴이 일그러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지안은 웨딩드레스를 벗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바닥에 웅덩이처럼 고였고 지안은 맨발로 서서 부어오른 뺨을 만졌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민준의 얼굴에서 미안함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좀 잘해. 네가 참으면 다 해결돼. 지아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발을 들인 곳이 결혼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지안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신혼집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자가 건넨 것은 환영 인사가 아니라 낡은 앞치마 한 장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겨우 일주일 시댁 대저택의 거실에는 친척 50여 명분의 잔치 준비가 지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청소부터 장보기, 전 부치기, 갈비찜까지 그 모든 것을 지안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은 채 지안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감시하며 조금이라도 느리면 혀를 찾고 접시 하나 놓는 위치가 틀리면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안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새벽 4시 지안은 부엌에 서서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잠을 2시간도 못 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튈 때마다 이를 악물며 참아냈습니다. 5시간을 공들여 완성한 갈비찜을 식탁에 올리자 명자가 다가왔습니다. 젓가락으로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더니 인상을 확 구기며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비워버렸습니다. 갈색 양념이 쓰레기 봉투 위로 흘러내렸고 새벽부터 지안이 쏟은 5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시장통 냄새가 나서 어떻게 먹어? 다시 해. 지안의 손등에는 기름에 튄 화상 자국이 벌겋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손을 보고도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내 수준에 맞는 훈장이야. 국밥집에서 하던 대로 하니까 이 모양이지. 지아는 화상 위로 차가운 물을 흘려보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함보다 먼저 올라온 것은 아버지 생각이었습니다. 시장솥 앞에서 똑같은 화상을 입으면서도 웃던 아버지의 손이 떠올랐거든요. 명자의 학대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아침에는 시댁 전체 세탁물을 손빨래 시켰고 오후에는 미용실과 백화점 수행을 시켰으며 저녁에는 시아버지의 양말까지 빨게 했습니다. 지안에게 쉴 틈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잠깐 눈을 감는 것이 유일한 휴식이었고 그마저도 명자의 호통 소리에 금세 끊겼습니다. 지안은 남편에게 손을 내밀어 보았습니다. 다친 손등을 보여주며 우리 둘만의 신혼집으로 독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안 돼. 약이나 좀 발라. 그 한마디에 지안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결혼한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지갑이었다는 것을요. 민주는 경제적으로 어머니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고 아내를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자가 지안을 괴롭히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민준물산이 무리한 해외 투자 실패로 은행 대출 연장을 거부당할 위기에 처했거든요. 명자는 지안을 서재로 불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가진 시장 상가 부지, 그거 재개발 지역이라며? 그 땅을 담보로 넘겨. 고조를 걷어준 값은 해야지.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자 노후 자산인 시장 땅을 넘기라니 그것은 아버지의 삶 전체를 빼앗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지안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명자의 눈꼬리가 올라갔고 그 뒤로 지안의 외출이 금지되었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했습니다. 명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안을 더 깊이 꺾기 위해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국밥집 아줌마가 남편 빚 감당 못해서 일찍 간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안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새꼬챙이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 곁에서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난 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은 지안이 견딜 수 있는 마지막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만복의 국밥집 주변 상가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대형관리법인 명의로 하나둘 매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법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명자는 이것을 경쟁사의 소행이라 오판했고 만복의 땅을 빼앗아야 한다는 초조함에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명자는 만복의 국밥집으로 직접 하수인들을 보냈습니다. 시댁의 감시가 잠시 느슨해진 새벽, 지아는 가까스로 시댁을 빠져나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국밥집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지안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좁은 국밥집 안에서 만복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따님이 시댁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땅 문서를 내놓으시죠. 만복은 국자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수인 한 명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딸을 그렇게 못 키워놓으니까 이 꼴이지. 만복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주름진 얼굴을 더 깊이 숙였습니다. 골목 어둠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지안의 목에서 비명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온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민준이 지안을 찾아와 더 끔찍한 요구를 했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야. 아버지 인감 도장만 가져오면 돼. 어렵지 않잖아. 지아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내를 향한 미안함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도장을 훔쳐오라니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의 가족까지 팔아넘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명자의 폭거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지안이 끝까지 땅 문서를 거부하자 명자는 지안을 거실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지안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랐는지 명자는 지안의 가방에서 낡은 손목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유품이자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다 지안에게 물려준 단 하나뿐인 보물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시계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슬리퍼 뒤축으로 짓밟았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초침이 멈추었습니다. 지안은 바닥에 엎드려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통증이 가슴 안에서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바닥에 엎드린 채 유리 파편을 줍는 지안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면서 그 자리를 차가운 무엇인가가 채워나갔습니다.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비를 구해야 할 상대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오후 3시를 갓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손님이 빠진 국밥집 앞에 그런 차가 서는 것은 분명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양복을 빈틈없이 갖춰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시중은행 지점장이라는 직함을 단 그 사람은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앞치마를 두른 채 솥 앞에 서 있던 만복을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시장 상인 몇몇이 그 광경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만복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손을 내저으며 그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만남이 거대한 파멸의 첫 번째 톱니바퀴를 돌리게 될 줄은요. 안쪽 방 미닫이 문이 닫히자 만복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국밥집 노인의 투박한 얼굴 위로 과거 고위 세무직 공무원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만복은 낮은 목소리로 최 지점장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자의 회사 민준물산이 은행에 제출한 회계장부의 허점, 대출 서류에 드러난 비리 정황, 그리고 허위 담보로 연장받은 대출금의 흐름까지 수십 년간 세무 현장에서 갈고 닦은 통찰력이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겨 있었고, 최 지점장은 메모를 하다 말고 손을 멈출 만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문님, 이제 움직이시는 겁니까? 만복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솥에서 올라오는 김이 미닫이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시장 골목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 뺨에 손자국이 아직 안 지워졌어. 그 한마디에 최 지점장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만복의 눈에 어린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 이미 결심을 마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각오였습니다. 바로 그 시각 명자는 전혀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만복을 자신의 대저택 현관으로 직접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시장 노인을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여 국밥집 부지에 도장을 찍게 만들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명자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은 채 만복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치 먹잇감이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오는 것을 구경하는 사냥꾼의 여유로움이었습니다. 만복이 도착했을 때 명자는 대뜸 입을 열었습니다. 국밥집 부지, 오늘 도장 안 찍으면 지안이를 당장 이혼시켜서 길바닥에 내다 버릴 거예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만복은 아무 말 없이 거실 안쪽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만복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거실 구석, 벽과 소파 사이의 좁은 틈에 지안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을 끼얹은 흔적이 옷 전체에 남아 있었습니다. 만복의 시선이 딸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리는 어깨로, 그리고 바닥에 고인 물웅덩이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꽉 닫아두었던 감정의 문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의 두 주먹이 부르르 떨렸지만 명자는 그 떨림을 비웃었습니다. 명자는 만복의 뒷주머니에서 삐져나온 낡은 지갑을 낚아채듯 빼앗더니 안을 뒤졌습니다. 시장 상인의 카드 한 장과 구겨진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명자는 카드를 손가락 끝으로 집어 올리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딸아이가 왜 저 모양인가 했더니 부친께서 배운 게 없어 무례한 걸 당당함으로 착각하며 사셨군요. 참 가련한 집안이야. 명자는 지갑을 거실 한쪽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 쓰레기 봉투 위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 지갑은 만복이 국밥집을 처음 시작하던 날부터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의 기억이 담긴 만복에게는 훈장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명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석에서 떨고 있는 지안에게 다가가더니 지안의 뺨을 다시 한번 내리쳤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마른 소리가 울렸고 지안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명자는 만복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너희 부녀의 수준이야. 알겠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복의 얼굴에서 무엇인가가 사라졌습니다. 인자함이 사라졌고 참음이 사라졌고 시장 노인의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지는 차갑고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만복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은 채 명자를 응시했습니다. 명자는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묘한 불편함을 느꼈지만 시장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오만함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 그러니까 명자의 남편이자 민준의 아버지가 귀가한 것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채 거실에 들어선 시아버지는 소파 앞에 서 있는 만복의 얼굴을 보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결혼식장에서 이미 만복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부터 불안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거실에 서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공포였습니다. 서류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시아버지의 무릎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닥에 엎드리려는 듯 상체가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명자는 남편의 돌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저 영감쟁이가 땅을 안 내놓는다고 좀 말해봐. 시아버지는 아내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만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시아버지에게는 명자가 알지 못하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시아버지는 만복의 세무감사 대상이었습니다. 회계 부정이 적발될 뻔한 위기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기억이 만복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선명하게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만복이 가진 진짜 재력과 정보력의 규모를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 제발 입 좀 다물어.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고개 한번 못 드는 남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명자는 그 공포의 의미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국밥이나 끓이는 노인에게 왜 남편이 저렇게 겁을 먹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쓰레기통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쓰레기 봉투 위에 놓인 자신의 낡은 지갑을 집어들고 손수건으로 조용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여전히 떨고 있는 지안에게 다가가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안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만복은 딸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만복이 눈을 뜨고 명자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은 낮지만 한 글자도 놓칠 수 없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가진 그 얄팍한 빌딩과 회사, 오늘부로 공중분해될 거다. 명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국밥집 노인의 허세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건드린 게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 만복은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유유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뒷모습에는 분노도 서두름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판을 읽은 사람의 여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장 영감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서울 도심의 한 사무실에서는 만복이 세운 관리법인 직원이 한 통의 서류를 만복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서류의 제목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물산이 입주한 빌딩의 임대차 계약서 원본. 그 빌딩의 진짜 주인은 명자가 그토록 멸시하던 시장 국밥집 노인 만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아는 조수석에 앉아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있었고 만복은 전방을 바라보며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만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아버지가 숨긴 게 있어. 내 시어머니가 회사를 넣어둔 그 빌딩, 진짜 주인이 아버지야. 지안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이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복의 입가에는 미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대신 딸을 향한 깊은 미안함과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만복은 전방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자로서 시작하마. 창밖으로 시장 골목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아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으며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 뒤에는 곧 명자의 세계를 뿌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국밥집 노인이 강남 한복판 대형 법무법인 회의실에 들어서자 양복 차림의 변호사 15명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깎듯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모님이라는 호칭이 회의실 곳곳에서 울려 퍼졌고 지아는 아버지 뒤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허리를 굽혀 손님 맞이를 하던 그 아버지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이 예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만복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상석에 앉았고 변호사들은 만복의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지아는 회의실 구석 의자에 앉아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전날까지 시댁 세탁물을 손빨래하느라 부러터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과 눈앞의 세계 사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만복의 오랜 동료인 박 변호사가 지안 앞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만복이 수십 년간 시장에서 번 돈을 법인 명의로 관리하며 강남 일대 상업용 빌딩 7채를 매입해 온 자산 내역이었습니다. 숫자가 한 줄씩 나타날 때마다 지안의 입이 벌어졌고 총 자산 규모가 시어머니의 민준물산 전체 가치의 수십 배에 달한다는 설명에 이르러서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복은 딸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어떤 말보다 단단했습니다. 만복은 딸의 눈을 바라보며 낮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힘을 숨겨온 건 네가 스스로 강해지길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내 자존감을 위해 이 모든 힘을 사용할 때가 됐어. 지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국밥집 카운터 뒤에서 허리를 못 펴던 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내던져진 축의금, 봉투를 묵묵히 주워 담던 아버지가 이토록 거대한 세계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박 변호사가 지안에게 다가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수십 년간 시장 노인으로 살아왔는지 그 선택 뒤에 숨은 깊은 부성애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지안을 바라보며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지안 씨가 직접 전면에 서서 시댁의 기득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만복은 박 변호사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명자가 시장 부지를 강탈하기 위해 보낸 하수인들의 협박, 녹취, 사진, 문자 기록이 빼곡히 정리된 증거 자료였습니다. 만복은 형사 고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 즉시 착수하라고 지시했고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민준물산 본사에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합동조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회계장부 대출 서류, 이중 장부 의혹 자료가 대거 압수되기 시작했고 평화롭던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류를 움켜쥔 채 우왕좌왕했고 복사기 소리와 다급한 발걸음이 뒤섞여 층 전체가 뒤흔들렸습니다. 명자는 인맥을 총동원해 사방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국회의원, 금융계 인사, 언론사 지인까지 닥치는 대로 연락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관계자들은 이미 만복의 경고를 받은 뒤였거든요. 하나같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짧은 한마디만 남기고 끊었습니다. 도와줄 수 없다고요. 명자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허공을 더듬었고 전화기를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 자신의 전화 한 통이면 움직이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겁니다. 최 지점장은 만복의 귀띔을 받아 민준물산의 대출 서류를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허위 담보와 분식 회계가 줄줄이 드러났고 최 지점장은 은행 본점에 대출금 일시 회수를 건의했습니다. 명자의 재정적 생명선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출금이 회수되자 주요 거래처들이 연쇄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민주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떨리는 손으로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주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코끝이 빨갛게 물든 채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무릎 꿇고 빌게. 지안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두어 달 전이었다면 그 울음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지안의 귓가에 남아있는 것은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잡아준 손의 온기였습니다. 오후 지안은 아버지가 마련해준 세련된 정장을 입고 민준물산이 입주한 빌딩 관리실에 나타났습니다. 시댁 다용도실에서 빨래를 개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건물 관리 직원들 앞에서 지안은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이 이 건물의 새로운 관리 총괄임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명자는 빌딩 임대 조건이 전면 재검토된다는 통보를 받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어젖힌 순간 명자의 발이 바닥에 붙었습니다. 비서들의 호의를 받으며 상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사람이 지안이었거든요. 며칠 전까지 자신의 거실 바닥에서 물을 끼얹어 맞던 바로 그 며느리가 건물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충격에 뒷걸음질치다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지안은 서류에서 시선을 들어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 분노도 원한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한 자신감만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졸 출신 관리인이라 수준이 안 맞으시면 다른 건물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님. 그것은 시어머니가 지안에게 했던 멸시의 말들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자는 이를 악물며 손을 치켜 올렸습니다. 감히 네가... 하지만 양옆의 비서들이 즉시 앞을 가로막았고 명자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지안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명자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규칙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명자의 거친 숨소리만 유리벽에 부딪혀 돌아왔고 지안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명자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복은 모니터를 통해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서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딸을 바라보며 만복의 눈시울이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명잔의 가문이 쌓아온 모든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거대한 심판의 톱니바퀴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민준물산 사호가 빈도 위로 책상과 의자, 서류 캐비닛이 하나씩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명자의 왕국이나 다름없던 그 빌딩에서요. 직원들은 멍한 표정으로 개인 짐을 챙겨 나왔고 법원 집행관들이 노란 봉인 테이프를 출입구에 두르는 동안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만복은 명자가 가장 아끼던 민준물산 사옥 빌딩에 대해 누적된 임대료, 미납과 계약 위반 사항을 한 건도 빠짐없이 정리한 뒷명도 소송과 강제 집행 절차를 동시에 밟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빨랐거든요. 증거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강제 집행이 진행되기 전날 저녁, 만복은 지안과 함께 시장 국밥집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솥에서는 구수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만복은 국자를 저으며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만복은 솥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바라보며 편안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아, 이 국밥집에서 네가 새벽마다 그릇 닦고 아버지가 국물 끓이고 그렇게 살았잖아. 그때 우리한테 있었던 건 돈이 아니라 자부심이었어. 부당한 사람한테 고개 숙이지 않는 것, 그게 우리 무기다. 지아는 아버지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국물솥 앞에서 달궈지고 갈라진 그 손이 지금은 강남의 빌딩 7채를 움직이는 손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국밥집에서 새벽마다 그릇을 닦으며 버텼던 시간들, 그 성실함이 지금 이 모든 힘의 뿌리라는 것을 지안도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강제 집행 현장에 명자가 나타났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회사 집기들이 길바닥에 나뒹구는 광경을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고 군중 사이에서 만복을 발견하자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만복의 멱살을 잡으려는 명자의 손을 수행원 2명이 막아섰고 명자는 팔을 뿌리치며 비명에 가까운 고함을 질렀습니다. 만복은 소란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호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 명자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만복은 명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지안이가 맞았던 뺨의 위로금이다. 명자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주변의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고 명자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발밑에 10원짜리 동전이 아스팔트 위에서 햇빛을 받아 번쩍였지만 그 빛은 명자에게 비수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며칠 뒤 지아는 시댁 가문의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명자가 그동안 저질렀던 폭언과 갑질, 감금, 폭행의 증거가 담긴 녹취록과 영상이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졸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 시장 냄새 나는 것들은 개만도 못하다는 말, 종처럼 부려 먹다 버린다는 말이 한 문장씩 재생될 때마다 친척들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기색으로 시선을 피하던 사람들이 녹취가 이어질수록 명자로부터 한 발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명자의 거진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민주는 회사가 파산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자 서로를 탓하며 추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시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힘없이 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어미를 진작 말렸어야 했다는 후회가 이제서야 쏟아졌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은 뒤였거든요. 지아는 그들이 추락하는 모습을 멀찍이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 비로소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지안의 표정에는 통쾌함보다 싸늘한 고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만복은 명자의 회사가 이중장부로 감추려 했던 대규모 탈세 정황과 비자금 운영 내역을 세무당국에 완벽하게 제보했습니다. 과거 고위 세무직 공무원이었던 만복의 제보는 정확하고 치밀했거든요. 빠져나갈 구멍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명자의 전 재산에 대한 압류 명령을 내렸고 그녀가 수십 년간 모아온 명품 가방, 보석, 고급 자동차가 하나씩 봉인 딱지가 붙여진 채 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가방이 트럭에 실리는 것을 보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는 핏줄이 가득했습니다. 명자는 트럭을 향해 달려가며 갈라진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그건 3천만 원짜리야. 제발 그것만은 안 돼. 하지만 집행관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들이밀며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고 통보했을 뿐입니다. 명자의 비명은 주차장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명자는 마지막 발악으로 만복이 부정한 돈으로 빌딩을 매입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투명한 자산 형성 과정, 시장 국밥집 수익과 합법적 부동산 투자, 세무 컨설팅 수입 내역을 공증인 입회 하에 언론에 공개했거든요. 업계 관계자들과 시장 상인들은 만복의 성실한 자산 형성 과정을 확인하고 명자의 소문을 비웃었습니다. 오히려 남의 집안을 망하게 하려다 제 집안이 망한 여자라는 조롱만 돌아왔을 뿐입니다. 빌딩 로비에서 명자와 지안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명자는 분노에 가득 차 다시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 손은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지안의 뺨을 때렸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안은 명자의 팔을 가볍게 낚아채 비틀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명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본인의 주제를 파악하실 시간입니다. 명자의 무릎이 꺾이듯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결혼식 날 지안의 뺨을 때리며 종이라 선언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만복은 그 뒤로 명자 가문이 운영하던 모든 사업 부지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 위에 자신의 건물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사회공익재단의 부지로 환원해버렸거든요. 명자가 그토록 자랑하던 재벌가의 허상이 뿌리째 뽑히고 그 자리에 선한 목적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으로 심판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하지만 명자가 이대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재산은 압류되었으며 인맥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명자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독사는 궁지에 몰릴수록 더 깊이 독을 품는 법이거든요. 명자는 남편 몰래 오래전부터 지인 명의로 숨겨두었던 비자금 계좌를 처분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었습니다. 그 돈은 명자가 수년에 걸쳐
회사 장부 밖에서 조금씩 빼돌려 놓은 것이었고 세상에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은 명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돈을 쥐고 어둠 속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먹이 아니라 여론이라는 칼을 쓸 작정이었거든요. 명자는 전문 디자이너를 고용해 지안이 취업할 때 학력을 위조하고 상급자들을 유혹해 신분 세탁을 했다는 내용의 악의적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정교하게 조작된 합성 사진까지 붙였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전혀 다른 장소, 전혀 다른 사람 옆에 자연스럽게 합성되어 있었고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명자는 이 자료들을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와 여러 곳에 동시에 뿌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명자의 돈을 받은 가짜 뉴스 유튜버 대여섯 명이 국밥집 앞과 만복의 빌딩 앞에서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안을 재벌가를 노린 꽃뱀 며느리, 학력 사기꾼이라 부르며 자극적인 방송을 연일 내보냈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국밥집 유리창을 비출 때마다 안에서 국물을 끓이던 만복의 손이 멈췄고 솥 위로 피어오르던 하얀 김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조작된 내용은 불이 번지듯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금수저 며느리의 민낯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올라왔고 지안과 만복을 향한 비난 댓글이 수천 개씩 쏟아졌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복이가 돈을 벌더니 변했다는 말, 국밥집은 위장이고 원래 검은 돈을 굴린 사람이라는 유언비어가 입에서 입으로 퍼졌고 평생 성실하게 쌓아온 만복의 명성에 깊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복이 국밥집 셔터를 올리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가락 끝에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빨간 페인트였습니다. 셔터 가득 사기꾼 아버지, 꽃뱀 딸이라는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고 페인트가 아직 마르지 않아 빗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먹이 떨렸지만 입술은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마저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점심때가 되어도 국밥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아버지의 이름과 국밥집이 자신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을 지켜보며 극심한 고통에 빠졌습니다. 새벽 3시에 혼자 방바닥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하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시작한 복수의 대가인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짓눌렸거든요. 명자는 그 모습을 전해 듣고 비릿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안의 어머니에 대해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몸을 팔았다는 입에 담지 못할 괴소문을 퍼뜨렸거든요. 지안에게 어머니는 가장 깊고 아픈 상처였습니다. 병상에서 마지막까지 딸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속삭이던 어머니, 그 기억을 이런 식으로 짓밟히다니요. 지안은 화면에 떠도는 괴소문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만복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들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동된 여론을 의식한 일부 임차인들이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이런 건물주 밑에서는 장사를 못하겠다며 항의했거든요. 만복의 경제적 기반에 실질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명자는 여기에 한 수를 더 얹었습니다. 과거 만복에게 세무감사를 받아 원한을 품고 있던 인물 3명을 찾아냈습니다. 명자는 그들에게 돈을 건네며 만복의 자금 형성 과정에 뇌물과 탈세가 있었다는 허위 고발을 하도록 사주했습니다.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되었고 만복은 하루아침에 피고발인이 되어 법적인 수렁에 한 발씩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지안이 길을 걷고 있을 때 선동된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계란을 던졌고 지안의 어깨와 머리카락 위로 노란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들이밀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소리쳤습니다. 고졸이라서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학력 사기꾼 맞죠? 지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더니 아스팔트 위로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지안의 몸이 웅크러졌고 계란 껍데기가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되었고 여론은 찬반으로 극렬하게 갈라졌습니다. 만복은 달려왔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 그대로 숨을 헐떡이며 군중을 헤치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지안을 두 팔로 안아 일으키며 딸의 머리카락에 묻은 계란을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만복은 딸을 감싸 안은 채 붉어진 눈으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군중의 야유 소리에 묻혔습니다. 만복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지는 동안 지안은 아버지의 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점퍼에서 국밥 냄새가 났고 그 냄새가 지안의 마지막 남은 힘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틈을 타 매수한 변호사를 통해 만복의 빌딩 지분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겠다는 집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마저 아내의 폭주를 말리기를 포기했고 명자는 만복과 지안을 영원히 매장하겠다는 도끼로 두 번째 반격의 포위망을 완성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만복은 셔터가 내려진 국밥집 처마 밑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고 지안은 아버지의 어깨에 이마를 기댄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셔터 위에 빨간 페인트 글씨를 타고 흘러내렸고 두 사람의 발밑에 붉은 물줄기가 고였습니다. 지안은 젖은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 건가요? 만복은 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러다 만복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만복은 딸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빗물에 젖은 얼굴로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절대 지지 않는다. 아버지를 믿어라. 그 말이 빗소리를 뚫고 지안의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지안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좌절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국밥솥 앞에서 평생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지,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을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빗속에서 돌아온 지안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며칠간 쌓인 스트레스와 빗속의 한기가 한꺼번에 몸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만복은 의식을 잃은 딸을 업고 새벽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지안이 쓰러진 지 사흘째 되는 날 병원 복도에는 아직도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의 만복은 딸의 침대 옆에 앉아 전혀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복의 낡은 휴대전화에는 지난 사흘간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갔고 그 통화의 끝에서 거대한 반격의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만복은 평소 깊은 친분을 쌓아왔던 사이버 수사대 출신 지인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긴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에게 맡긴 임무는 단 하나, 명자가 가짜 뉴스를 만들고 댓글 부대를 고용하는데 사용한 비자금의 출처와 금융거래 내역을 72시간 안에 완벽히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는 명자가 유튜버들에게 송금한 계좌를 추적했고 그 계좌가 연결된 지인 명의의 비자금 출처까지 한 줄기 실타래처럼 풀어냈습니다. 만복은 병원 침대에 누운 지안의 이마에 묻은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복은 딸의 손을 잡고 붉어진 눈으로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믿어라. 지아는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사흘 전 아스팔트 위에 쓰러지던 순간 계란 노른자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리던 그 차갑고 끈적한 감촉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무너진 마음의 벽을 한 장씩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병원을 나서자마자 지안의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3층, 은퇴한 선생님은 만복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만복이 사정을 설명하자 선생님은 망설임 없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안경 너머로 눈물이 맺힌 채 떨리는 목소리로 또렷하게 증언했습니다. 지안이는 서울대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저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가족을 위해 꿈을 접겠다고요. 그 아이가 무능해서 고졸인 게 아닙니다. 녹화된 영상 속에서 선생님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만복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합격 통지서를 찢던 그날 밤 만복은 국밥집 뒷방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거든요. 딸의 꿈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의 죄책감이 수년째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픔을 무기로 바꿀 때였습니다. 지아는 아버지의 지지에 힘입어 병상에서 일어섰습니다. 아직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대규모 공개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서울 프레스센터 대강당에 100명이 넘는 기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카메라 플래시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안이 단상에 오르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안은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옆에 준비된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먼저 재생된 것은 명자가 돈을 주고 매수했던 유튜버들의 자백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유튜버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박명자 씨에게 2천만 원을 받고 거짓 방송을 했다고요.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소리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스크린에 명자가 지안에게 직접 보낸 협박 문자 원본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네가 입을 열면 너희 아비를 시장에서 못 살게 해주겠다는 살벌한 내용이 큰 글씨로 화면을 채웠고 그 옆에는 명자가 댓글 부대 업체에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서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금액은 총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한숨과 탄식이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아버지가 병실에서 해준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실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지아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처음에는 떨리다가 점점 단단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제 가족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담임 선생님의 증언 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견장을 채웠고 서울대 합격 통지서를 받고도 가족을 위해
꿈을 접었다는 이야기에 기자들 사이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기자는 고개를 숙이고 안경을 벗어 눈가를 닦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견장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명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눈을 부릅뜨고 단상을 향해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명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핏발선 눈으로 카메라를 향해 외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전현이 조작한 거라고. 하지만 명자가 단상에 도달하기도 전에 회견장 양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움직였습니다. 명자의 양팔이 잡혔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교사 혐의였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던 카메라가 일제히 명자에게 향했고 플래시 세례 속에서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명자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나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명자가 끌려나간 뒤 연쇄적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명자가 동원했던 허위 고발자 3명이 만복 측이 확보한 비자금 송금 내역과 통화 녹취 앞에서 꼬리를 내렸거든요. 그들은 오히려 명자가 돈을 주고 거짓 고발을 시켰다고 털어놓았고 명자의 숨겨진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명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민준도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수습 불가능해지자 민준은 지안에게 전화를 걸어 위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는데 그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민준은 역으로 공갈 협박과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당했고 마지막 재산권마저 박탈당한 채 유치장에 수감되어 어머니와 나란히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안의 고졸 학력이 사실은 서울대 합격을 포기한 눈물겨운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전국에 알려지자 여론은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며칠 전까지 지안에게 계란을 던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시대의 진정한 효녀라 부르기 시작했고 명자 일가를 향한 분노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만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촉으로 명자가 체포 직전까지 숨겨두었던 지인명의 차명 계좌 4개를 샅샅이 찾아냈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전액 압류했습니다. 명자가 사회적으로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도록 철저한 마무리였습니다. 시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상인들이 하나둘 국밥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걸레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페인트 제거제를 들고 왔습니다. 셔터에 휘갈겨진 빨간 글씨가 한 글자씩 지워질 때마다 상인들은 만복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몰라봤다는 말이 겹겹이 쌓였고 깨끗해진 셔터 위에 누군가가 붙인 새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우리 시장의 자랑, 만복 어르신이라는 글씨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온 지아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만복은 낡은 점퍼 주머니에 두 손을 넣은 채 서 있었고 지아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달려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아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흐느끼면서도 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겼습니다, 아버지. 만복은 딸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복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딸의 머리카락 위에 떨어졌고 주차장 위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리고 있었습니다. 명자에게 실형 3년이 선고되는 순간 방청석 맨 앞줄에 앉은 지아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탈세, 횡령까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였거든요. 판사의 선고문이 끝나기도 전에 명자는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양손으로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목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명자는 쉰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법정경위 2명이 양팔을 잡아 끌어내리자 명자의 무릎에서 힘이 빠지며 의자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비명이 법정 밖 복도까지 울렸지만 지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뺨을 갈기던 그 손이 수갑에 묶여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가슴 속에는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래 앓던 이가 빠진 뒤 찾아오는 텅 빈 안도감만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민준의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공갈 협박과 사기 미수로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민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성인입니다. 타인의 지시가 범죄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민준의 어깨가 한 뼘쯤 더 움츠러들었고 구치소 조끼를 입고 법정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은 결혼식 날 당당하던 신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아는 이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청산해야 할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주에 법원은 민준물산의 공식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쌓아 올린 회사가 서류 한 장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아는 법원 복도 창문 너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기고도 기쁘지 않은 이 감정은 무엇일까?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잃어버린 시간은 어떤 판결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2주 뒤 지아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자료로 명자가 결혼 당시 아들에게 증여한 서초동 아파트 지분이 넘어왔고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지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문을 나서며 깊이 들이쉰 바깥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시댁과의 모든 법적 인연이 끊어지는 마침표였습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 시아버지가 국밥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서 있었고 한 달 사이 10kg 넘게 빠진 몸에 양복이 옷걸이처럼 걸쳐져 있었습니다. 만복이 가게 문을 여는 순간 시아버지는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어른, 모든 것이 집사람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제발 지안이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십시오. 만복은 문틀에 기댄 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딸이 물을 뒤집어 쓰고 떨던 거실에서 창밖만 바라보던 이 남자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복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알면서 방관했잖아요. 내 딸이 떨고 있을 때 당신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아버지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지아는 국밥 그릇 위 김을 바라보며 한참 침묵했습니다.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닙니다. 만복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딸의 그릇에 고기를 하나 더 얹어주었습니다. 같은 무렵 만복의 세무 네트워크가 명자의 마지막 자산꼬리를 잡았습니다. 지방 등기소 기록에서 명자의 지인 명의로 등록된 오피스텔 2채가 발견되었고 자금 출처를 역추적하니 명자의 비자금 계좌에서 흘러나온 돈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거든요. 박 변호사가 즉시 추가 압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일주일 만에 2채 모두 봉인 딱지가 붙었습니다.
지아는 회수한 자산을 정리한 뒤 결혼 생활 중 겪었던 가정폭력과 경제적 착취에 대한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며 과거를 하나하나 꺼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어머니가 던진 걸레를 줍던 날 손등에 물집이 잡혀도 약 한 통 못 받던 날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욕당하며 이를 악물던 밤들이 글자가 되어 올라갔습니다. 이 소송은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강요당했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만복은 명자 일가의 사업부지 일부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고문님, 이 부지를 상업용으로 개발하시면 수십억 원은 더 나올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만복은 국밥집 카운터에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충분해. 나쁜 사람이 쌓아놓은 땅 위에 좋은 것을 세우는 게 진짜 복수지. 만복은 그 부지를 공익재단 설립부지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준의 명문대 동창 모임에서는 수감 소식에 긴급회의가 열렸고 만장일치로 동문명부에서 민준의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졸업장이 인격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보다 선명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어느 저녁, 지아는 국밥집 구석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밥 2그릇이 김을 뿜었고 만복이 직접 썬 대파가 국물 위에 동그랗게 떠 있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넣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지더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댁 식탁에서는 늘 시어머니 눈치에 음식이 목에 걸렸고 혼자 먹는 밥은 눈물 맛뿐이었거든요. 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밥맛이 나요. 만복은 갈라진 손바닥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밥은 원래 맛있었어. 그날 저녁 상인들이 과일과 떡을 들고 모여들었고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만복이 형님 딸이 고졸이면 어떻노? 서울대보다 대단한 효녀 아이가. 국밥집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 면회실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빈 플라스틱 의자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텅 빈 바닥 위에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 안에는 명자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수백 명이 줄 서서 인사하던 전성기와 지금의 간극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멸시했던 시장 사람들이 가진 유대와 정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지만 그 앞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벽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맑은 아침, 지아는 국밥집 카운터에서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꿈을 찾아가도 되겠죠? 만복은 딸의 눈 안에서 19살에 찢어버린 합격 통지서의 빛을 보았습니다. 코끝을 한번 훌쩍이고는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내 꿈이었어야 했다. 아버지가 전부 대줄게.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에서 만복은 낡은 점퍼 차림이었고 지안은 여권을 쥔 채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점퍼에서 사골 냄새가 났고 그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향이었습니다. 지안이 게이트 너머로 사라진 뒤에도 만복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 국밥집 가스 불 위에서는 오늘도 사골이 보글보글 끓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만복의 하루는 늘 그랬듯 그 익숙한 냄새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교도소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금색 재킷에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달고
수백 명의 하객 앞에 서던 명자가 빛바랜 회색 운동복 차림에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세상 밖으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마중 나온 차도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명자는 철문 앞에 한참을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초봄의 찬바람뿐이었습니다. 명자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예전 강남 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에는 낯선 이름이 적힌 우편함이 걸려 있었고 정원에는 다른 집 아이들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한참을 그 우편함 앞에 서 있다가 떨리는 다리를 끌고 돌아섰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이라는 것이 전부 돈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명자는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장된 번호 수백 개 중 받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결국 명자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시장 구석의 좁은 단칸 월세방에 몸을 누이게 되었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겨우 들어간 그 방은 곰팡이 냄새가 벽을 타고 올라왔고 천장 모서리에서는 빗물이 새어 양은 냄비를 받쳐 놓아야 했습니다. 명자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었습니다. 한때 에르메스 백을 들던 손이 골판지의 거친 모서리에 긁혀 피가 맺혔지만 배고픔 앞에서 자존심이란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명자가 무거운 폐지 수레를 끌고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만복의 국밥집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된장과 사골 냄새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허기진 배에서 소리가 났고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과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과거에 내뱉었던 말들이 귀에 울렸습니다. 시장 바닥 냄새, 국밥집 앞치마, 격이 안 맞는 인간들. 명자는 차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비에 젖은 편의점 빵 한 조각을 씹으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고 그 등 뒤로 국밥집에 따뜻한 김이 허공에 피어올랐습니다. 사실 민주는 1년 반 전에 이미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1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세상에 나왔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과 기록이 붙은 이력서를 어디에 내밀어도 돌아오는 것은 거절뿐이었고 명문대 졸업장은 더 이상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현장 동료가 휴대폰 뉴스 화면을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야, 저기 나오는 여자 내 전 마누라 맞아? 화면 속에는 해외 대학 강의실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입술이 바짝 말랐고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다시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이 침묵으로 외면했던 여자가, 비겁하게 버린 여자가 이제 자신이 평생 닿을 수 없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시멘트 먼지보다 무거운 것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그 무렵 지아는 해외 명문 경영대학원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동기들은 대부분 유명 대학 출신의 대기업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안에게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국밥집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배운 인내, 시어머니의 폭언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단단함,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빚어낸 용기였습니다. 사례 발표 시간에 지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합격 통지서를 찢었던 날 시장에서 국밥을 말며 동생들 학비를 벌었던 시간.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고 이윽고 동기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장에서는 만복이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옆 빈 건물을 고쳐 장학재단 사무실로 꾸몄고 이름은 만복재단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자녀와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시장 상인 200명 넘게 모여들어 좁은 골목이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만복이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단상에 올라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만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국밥 끓이는 솜씨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땀 흘려번 돈이 아이들 꿈을 키워주는 씨앗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참 기쁩니다. 상인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만복은 쑥스러운 듯 뒷목을 긁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재단이 자리를 잡은 뒤에도 만복은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국밥집에서 사람들에게 국밥을 건넸습니다. 지아는 해외에서 학업과 동시에 아버지가 소유한 빌딩 자산관리법인의 경영 실무를 원격으로 배워가고 있었고 박 변호사와 화상 통화를 하며 실전 경영 능력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시장에서는 만복재단의 장학금을 받은 첫 번째 수혜자가 소규모 식당을 성공적으로 열었습니다. 고졸 출신 청년이 자신의 가게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은 만복이 뿌린 선한 씨앗이 현실에서 꽃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기일에 맞춰 지안이 잠시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아버지를 만난 지안은 여전히 낡은 점퍼 차림인 만복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지만 웃으면서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산 위로 바람이 불어 풀잎이 일렁이는 가운데 지아는 무릎을 꿇고 비석 앞에 손을 얹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당당해졌어요. 아빠가 지켜줬어요. 만복은 딸 옆에 서서 아내의 비석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딸, 이제 누구한테도 안 당해. 내가 약속 지켰어. 오랜 세월 혼자 감당해왔던 아버지의 무게가 비로소 조금 가벼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만복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바람에 실린 풀냄새가 두 사람의 눈물을 말려주었습니다. 귀국 일정 중이었습니다. 지안이 시장 골목을 걷다가 폐지 수레를 끌고 있는 한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명자였습니다. 낡은 옷에 갈라진 손, 허리가 굽은 모습은 예전 금색 재킷의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명자도 지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수레를 잡은 손이 굳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무것도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명자 옆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명자는 지안의 무관심한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증오보다 더 잔인한 것이 무관심이라는 것을 명자는 그 순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온 만복에게 박 변호사가 소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문님,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만복은 국밥집 가스불 앞에 서서 국자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국밥이 끓고 있는데 어디를 가? 그 한마디에 박 변호사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복은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킬 사람이었습니다. 1년 뒤 지아는 해외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경영학 석사 학위를 손에 쥐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지아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비행기가 착륙하고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익숙한 낡은 점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복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국밥집에서 싸온 김밥 도시락이 들려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활짝 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캐리어를 놓고 뛰어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점퍼에서 사골 냄새가 났고 그 냄새가 세상 어떤 명품 향수보다 든든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빼곡히 앉은 대강당 연단 위에 지안이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남색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어떤 흔들림도 없는 눈빛. 지안은 아버지가 소유한 빌딩 자산관리법인의 정식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졸로 사회에 나와 시장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회견장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멈추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도 잠깐 잦아들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맨 뒷줄에서 시작된 박수였습니다. 1명, 2명 차례로 일어서며 박수가 번져갔고 이윽고 대강당 전체가 우레 같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지아는 연단 위에서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입가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박수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사고를 우리며 딸의 꿈을 지켜준 아버지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취임 후 지안이 가장 먼저 착수한 사업은 시장 재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재개발은 기존의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형 건물을 올려 상인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상인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생형 모델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낡은 지붕을 고치고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주차장을 만들되 상인들의 자리는 한 평도 줄이지 않겠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간 지켜온 시장에 대한 사랑을 지아는 경영이라는 언어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습니다. 만복재단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상인들의 자녀만 지원하던 작은 재단이 이제는 전국 단위로 확장되어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지아는 재단 홍보대사를 맡아 전국 곳곳의 학교와 기관을 찾아다니며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강연 때마다 지안이 빠뜨리지 않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력은 선택이지 등급이 아니라는 것. 자신이 대학을 포기한 건 무능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객석에서 눈물을 훔치는 학생들이 있었고 지아는 그 눈물 하나하나가 자신이 이 일을 하는 이유라고 느꼈습니다. 지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이 다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두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혜자로 선발된 사람은 과거 자신처럼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합격 통보를 받고 눈물을 쏟을 때 지안의 마음속에서는 수년 전 자신이 합격 통지서를 찢던 그날의 아픔이 마침내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무렵 시장 좁은 골목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지안의 취임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지안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재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고 그 아래를 지나가던 한 여자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명자였습니다. 낡은 옷에 폐지 수레를 끌고 있는 명자는 전광판 속 지안의 얼굴을 너클 잃고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종으로 부리려 했던 여자가 이제 저 거대한 화면 안에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손이 수레 손잡이 위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행인 둘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가 그 막장 시어머니 맞지? 명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수레를 끌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명자를 붙잡지 않았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취임 후 첫 번째로 연 공식 행사는 거창한 연회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국밥집에서 소외계층 어르신 100명에게 아버지의 국밥을 대접하는 자리였습니다. 만복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국자를 들어 국밥을 퍼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들이 어르신들 앞에 하나씩 놓일 때마다 만복의 얼굴에는 그 어떤 재단 이사장 명함보다 빛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복은 국밥을 퍼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립니다. 어르신들이 국밥을 드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만복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명자가 내뱉었던 말이 스쳤습니다. 시장 바닥 냄새, 국밥 냄새. 만복은 국자를 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냄새가 가장 좋은 냄새라고.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아는 아버지의 굽은 등을 조용히 쓸어주며 눈물과 미소를 동시에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박 변호사와 최 지점장이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박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이제 진짜 은퇴하셔도 됩니다. 딸이 이만큼 컸잖아요. 만복은 소주잔을 한 모금 비우고 국밥솥을 돌아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국밥은 내가 죽는 날까지 끓여. 최 지점장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고 박 변호사는 역시 고모님이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만복은 재단 이사장 명함 대신 여전히 국밥 3,500원이라고 적힌 메뉴판 앞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박한 모습 속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짜 부자의 품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안의 하루에는 하나의 규칙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퇴근 후에는 반드시 시장 국밥집에 들러 아버지의 국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자리에서 아버지와 딸은 마주 앉아 뜨거운 국밥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만복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다가 밥이 식겠다, 어서 먹어라 라며 재촉했고 지아는 그때마다 아버지 것도 식겠다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국밥 위로 피어오르는 김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유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닫고 만복과 지안이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시장 지붕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고 골목 바닥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으며 만복이 어르신, 내일 봐요 하고 인사를 건넸고 만복은 손을 흔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지아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점퍼, 갈라진 손, 국밥 냄새가 배어있는 어깨. 그 모습이 세상 어떤 명품 정장보다 어떤 고급 승용차보다 든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노을빛이 점점 짙어지는 시장 골목 위로 아버지와 딸의 나란한 뒷모습이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지금까지 국밥집 아버지의 심판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새벽 4시의 사고를 우리던 아버지 만복, 합격 통지서를 찍고 앞치마를 둘렀던 딸 지안. 이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깨진 시계, 바닥에 떨어진 지폐, 빨간 페인트로 뒤덮인 셔터. 그 모든 수모 앞에서도 두 사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학벌이 아니라 살아온 궤적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만복과 지아는 온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노을이 내려앉는 시장 골목 위로 나란히 걸어가는 아버지와 딸의 뒷모습을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얼굴도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